제 소개 여기 있어요. 소개 지금 잘 해주셨지만요. 저는 이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지만요. 우선 임상가예요. 말하자면 제 치료실에서 상담실에서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상담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교수가 하는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고 제가 정말 임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좋은 가정에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언어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우리 성경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천지 만물에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아담은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렇게 또 작다고 볼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언어 안에는 영적인 파워가 들어있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주와 독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중에도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저를 부르실 때는 이런 대화, 부부 대화나 자녀와의 대화 이런 걸로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제가 때로는 기업에 가서 직장 동료들끼리의 갈등 뭐 이렇게 사회적인 세팅에 가서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의사소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가정의 세팅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예절을 갖춰야 하는 적어도 교회에서만 해도요. 소통을 비교적 잘해요. 왜냐하면 예절을 갖춰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끼리 살면서 가장 존중하고 가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할 내 아내, 내 남편, 특히 가장 소중한 내 자녀 이들을 가장 우리는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밖에서는 점잖게 예절 바르게 좋은 말 하면서 살던 사람도 집에 오면은 이제 다르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먼저 부부끼리 대화가 아름답게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대화가 아름답게 변화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의사소통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했던 게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 만사형통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은요 왜 행복해지고 왜 불행해지냐면 혼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행할 것도 행복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대인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근데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면 만사형통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건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나와 다른 사람과도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잘 문제를 풀어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세팅에서는 저절로 다 잘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이렇게 가정의 세팅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어떤 데는 부부 대화를 해주세요. 또 어떤 데는 자녀 대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서의 대화 이러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시간은 1시간 반 주셨지만 이제 제가 부부, 자녀 다 하려고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부부 의사소통 먼저 할 거예요. 부부 대화요.
이게 조금 깨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의사소통은요, 이래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려고 상담실에 딱 앉아있잖아요. 근데 젊은 부부가 들어와요. 너무 선남선녀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찌나 잘생기고 예쁜지, 키도 크고 예쁘고 그런 이제 오누이처럼 생긴, 왜 옛날에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천생연분이면 닮는다. 근데 정말 닮기까지 해서 오누이처럼 생긴 아주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앉자마자 우리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두 분을 이렇게 권했더니 같이 앉기도 싫다고 딱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사이가 엄청 나빠서 이제 여기도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와봤다는 거죠. 헤어지기 전에 그냥 헤어지면 그냥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왔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 그죠? 제가 상담사 여기서 부부 상담합니다 홍보 안 하잖아요. 상담은 어떻게 오냐면 입소문으로 오는 거죠. 저한테 상담 받았던 분이 내 삶이 바뀌었어, 너무너무 행복해졌어, 가서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마치 전도하듯이. 이 부부를 누가 날 소개했을까? 그래서 제가 누가 날 소개해서 왔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부부대화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냐면 결혼예비교육, 두란노 결혼예비교육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면 백상의 부부가 앉아있어요. 결혼을 앞둔 백상의 부부, 어쩌다가 놓쳐서 이제 결혼한 각 2달 된 부부,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이 앉아있는데, 두란노 결혼예비교육에서는 부부 대화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1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이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연애 시절에는 대화가 딱딱 맞고 이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야 막 이런 느낌 가지고 잘 살 줄 알고 결혼하지만 결혼하는 첫날부터 현실에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소통은 정말 중요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대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은 꼭 해야 된다. 결국 이 정도밖에는 강조를 못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 막 바쁜 마음으로 하다가 제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웃고 그냥 재밌다 이러고 강의 듣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 생겨서 힘들어지면 내가 AS를 해주겠다. 아시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신통하게도 그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분이 AS 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AS 되나 안 되나 가보자.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찌나 신통한지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혼해버렸으면 그만인데 요즘은 5년 이내로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율이 너무 높거든요. 왜냐하면 참을성이 없어서, 헌신이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혼해버리고, 양가 어른이 심지어 부추기고 네가 왜 그런 대우 받으며 사냐. 그래서 5년 이내로 깨지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부가 어찌됐건 AS 받아보겠다고 왔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부들을 잘 살게 했을까요? 헤어지게 했을까요? 잘 살게. 네. 답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뭐 양가에서 조금 반대하고 그래서 뭐 자살소동 벌이고 죽기 살기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지 그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잘 될 때는 막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다가 채 5년이 안 돼서 원수가 돼서 헤어지려고 하다가 상담 나한테 5회기 받고 행복해졌어요. 이게 뭐죠? 의사소통이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다시 의사소통을 잘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키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의사소통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갈 거죠. 그런데 우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현주소가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는 반 이상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변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역기능, 뭐냐,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기능을 하면 나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그 다음에 나와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이 우리 둘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역기능은 뭐냐면 내가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막 상처 입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져요. 그게 역기능인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역기능을 하게 되는데
부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그러거든요. 부부가 막 얼마간 지나면은 막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치인 듯이 반복적인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이 역기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짚어드릴게요. 우선 부부가 싸움하게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걸 안 듣는 데서 와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거친 말투로 얘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말투에 걸려들면서 오는 말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말이 곱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 상승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남편이 사소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 대화의 주제는 어디로 가고 싸움으로 치닫게 돼요. 모든 부부싸움은 사실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싸우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감정 상승이 일어나면 우리는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문제 풀려고 그러다 싸움이 되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게 돼요. 두 분 중에 조금 성격이 더 온유하고 또는 신앙이 조금 더 좋아서 화목해 하려고 하고 내가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거를 내놓으면 뭐하겠어, 싸움밖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예요. 심지어는 화가 난다, 이것도 이게 에너지인 거거든요. 이 화가 잘만 쓰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에너지를 쓰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뭘 추진한다거나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항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걸 누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9번 참았어요. 9번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 있고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10번째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행히 참았던 사람은 이걸 끝까지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화병에 걸리지 않아요. 혹은 신체화 질환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터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터트린 그 에너지는 너무 뜨거운 공기라서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죠. 싸울 때는 그래도요, 부부가 싸우고 있다, 그럴 때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싸우면서 풀어낼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얘기 안 하고 감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이제 파괴적인 언행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아주 성질이 더럽다는 거죠. 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 차원에서 보면 그 남성이 성질이 더러워서 욱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은 대개 말싸움에서 아내에게 논리적으로 지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10번째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잘 참고 있던 남편이 내가 뭐 별거 나쁜 거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신경질을 내니까 저건 성질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감정은 작을 때 얘기하며 살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누르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면 세 번째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는 말과 행동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잔뜩 있는데 나가 터트릴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보통은 주잘주잘 얘기를 잘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니까 물어봤어요. 당신 뭐 나 때문에 화난 거 있어? 입으로는 아니? 그랬어요. 아닌가 보다. 그러고 프로야구 시즌이라 야구 하나 보려고 밥 먹고 앉아있는데 아내가 그릇을 막 던지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쨍그랑쨍그랑. 그러니까 남편이 저건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했으나 저 몸짓은 나에게 화냈다는 것을 100%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언어와 비언어가 달라지는 데서부터 병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부가 이런 이중구석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아이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가족치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끼리는 언어와 비언어가 달라도 눈치로 알아요. 저거는 저 행동이 진짜라는 거.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뭔가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을 막 다르게 하다가 네 번째로 뭘 하냐면 아내가 생각했어요. 오늘은 진짜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정말 얘기를 해서 우리 남편이 좀 깨닫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별르고 있다가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하는지,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실컷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그러니까 좀 날 배려해라. 그러니까 좀 당신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나 얼마나 당신을 배려하는데, 얼마나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뭘 나보고 바꾸라는 거지?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라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불행하다는 얘기만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너무 불행해져요. 남편들은요, 기사도 정신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여자에게 기사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하면 덩달아 행복해져요. 근데 아내가 불행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뭘 더 하라는 거야. 돈 벌어서 당신 돈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뭘 나보고 배려가 없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야단만 실컷 맞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아내는 내가 힘든 거 다 털어놨으니까 이제 대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보셨어요? 오피스 스파우스, 뭐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대요. 직장에 나가면 그냥 대화가 통하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 일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말이야 요즘 나한테 불만이 많고 뭐 다 결혼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그랬더니 그 동료가 아유 여자의 심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 생일날 꽃다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지가 꽃다발 받는 사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정사를 절대로 직장 동료에게 가서 상담하시면 안 돼요. 자기나 자기 배우자한테 잘하지, 이 남자 너무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모성애를 활동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막 이러면요, 남성들도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을 바라거든요. 여성만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으면 분명한 지침을 줘야 돼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고 그래서 네 어때? 미치겠어.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엄마가 뭘 잘하라는 건지 난 모르겠는 거야. 야단만 실컷 맞았지.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정보를 꼭 넣어야 되는데, 분명한 정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갈등 해결도 되고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권태기에 접어들고 소통은 안 되고, 제가 부부 치료를 하면서 한 5년을 말 안 하고 그냥 살았다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수 집사고 권사고 막 이런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5년 동안 대화가 안 되는 동안에 자녀를 끌어넣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다 자녀를 끌어넣어서 간접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아침에 실컷 싸우고 나가가지고 부인이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직장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들어오면 좀 내가 화해를 청해야지. 찌개 끓여놓고, 그런데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표정이 험악한 거예요. 찬바람이 쌩 도는 거죠. 여보 밥 먹어요. 이런 소리 하기도 겁이 나서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아버지 짐지 드시라고 그래라. 그럼 이제 아이가 가가지고 짐지 드시래요.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래라. 그래요. 그러면 부인이 찌개 끓여놨으니까 약오르잖아. 아 저 좋아하는 거 끓여놨다는데 왜 안 먹는데? 그래요. 엄마가 왜 안 드시냐. 이놈이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그죠? 고래 싸움에서 아이를 끌어넣으면서 간접적인 대화를 해요. 이 간접적인 대화는 결국 자아 강도가 얕기 때문에 비겁한 대화인 거예요. 내가 직접 얘기했다가 화를 당할까봐, 내가 직접 얘기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누구를 끼워 넣는 거죠. 흔히 이제 자녀를 끼워 넣는데, 이렇게 되면요 자녀까지 망가지고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대화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망가지는 과정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간접적인 대화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뒷담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가 하는 소연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자네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까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이렇대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장로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오해가 빚어지고 그렇죠. 직접 가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 잘 풀어내면 거기서 더 돈독한 정이 붙는 건데 이걸 이제 못하게 되면 조직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게 되냐면 부부가 어떻든 이제 싸울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 시에 이제 참 자기가 될 수 없어요. 그동안 무슨 소통을 솔직하게 하면서 살았어야 내가 이 갈등을 놓고 진솔하게 이렇게 힘들고 이걸 원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쭉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싸워야 되는 시점에는 이제 나를 어떻게 상처 안 입히게 방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와 살면서 나를 지켰던 생존 방식을 방어 기제를 끌어다가 이제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가는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 진심을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짜기로 표정을 감추고 감정을 억압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자기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인 관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 계셔요? 네. 네. 축하합니다. 제일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 방어 기제를 쓰면은 법적으로 이혼하냈지만 정서적으로 이혼한 것과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 못하면 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부 사는 모습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상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부관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조금 깨어졌어요. 이혼한 부부의 대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저는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가트만 박사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트만 박사의 책 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제 강의 듣고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가트만 박사는 부부치료사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요. 수천 쌍의 부부를 치료했어요. 주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부부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5분간만 지켜보면 91%의 확률로 이 부부가 이혼할지 말지를 예측할 수 있어. 91%의 확률? 대단한 거예요. 어떤 통계에서도 90% 넘어가면 그건 100%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5분간만 지켜보면 이 사람은 이 부부가 이혼할 것 같다라고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얘기할 거고요. 먼저 이분이 이혼하는 부부들은 이렇게 대화하더라. 2가지를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까지는요. 수천 쌍의 부부를 치료했던 경험도 중요하지만 자기네가 치료한 부부를요 20년 동안 따라가면서 연구했어요. 추적 연구라는 거 아시죠? 20년 동안 그 치료해서 나간 사람들을 1년 있다 가서 인터뷰해보고 3년 있다 가서 인터뷰해보고 5년, 10년, 20년까지 인터뷰하니까 심지어는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쫓아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부는 그때 치료할 당시에는 정말 뭐 둘이 원수처럼 헤어진다 그랬는데 치료 받았고 가봤더니 너무 행복해져 있고 그 집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 있었어요. 어떤 집은 치료 잘해서 내보냈나 했는데 3년 후에 가봤더니 이혼해 있었어요.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 가정에서 뭐가 일어났는가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준 것인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의 대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좋지 않은 첫마디가 먼저 나가더라요.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대화하는 두 사람이 누군가가 감정을 싣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좋지 않은 첫마디가 왜 나요? 그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대화, 첫마디로 대화가 시작되면 반드시 대화가 실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첫마디는 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어디 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좋지 않은 첫마디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화났으니까 비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가트만 박사의 처방은 이거예요. 자, 상대방이 좋지 않은 첫마디 하면 우리가 아까 엮기능에서 뭐라 그러면
오는 말이 거치니까 내가 간다는 거죠. 그러질 말고 저쪽에서 거친 말 나와도 이쪽에서 기분 좀 나빠도 딱 정신을 차리고 여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 계속 하다가는 반드시 싸우게 될 테니까 우리 밥 먹고 다시 얘기해요. 30분 미룬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얘기해요. 하루 미룬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너무 바쁘니까 주말에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위 타임아웃 기법을 쓰는 거예요. 타임아웃 아시죠? 스포츠에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농구 경기 하는데 연고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3점 슛 하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간은 딱 1분 남았는데 고대생이 막 드리블 하면서 지금 3점 슛 딱 넣으면 연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연대에서 피스를 딱 T자를 신호를 해. 이게 타임아웃이죠. 그런 피스를 올리면서 경기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격의 맥을 끊기 위해서 타임아웃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첫마디 나오면서 공격 들어오면 이쪽에서 나 지금 그거에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타임아웃을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첫마디가 나온다는 건 옷을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은데 계속 껴봐. 그럼 다시 풀 수밖에 없잖아. 첫 단추 잘못 꼈을 때 그걸 풀어야 된다. 이게 가트만 박사의 얘기예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한심한 얘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에 약해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솟구치면은 그냥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정에 솟구친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쪽에서 정신 차리고 대화를 미루는 거예요. 단 이거를 대화를 밀어놓고 영원토록 대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잠깐 후에 내일 주말에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다시 지난번에 당신이 얘기했던 거 말인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혼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부부관계를 해치는 4가지 의사소통 요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여기 한글로 되어 있지만요, 영어로 보면 그 사람의 원 제목에 보면은요, Four Horsemen of Apocalypse래요. 그분도 크리스천이었는가 봐요. 요한계시록에 4가지 재앙을 갖고 오는 말의 비유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에 작동이 되면 부부는 이제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에 이르는 4가지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화이트보드를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비난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언제나. 비난을 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하겠죠. 그래서 비난이 들어오면요. 그걸 당한 사람은 뜬금없게 그리고 억울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변호를 하게 돼요.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막 화나서 누구한테 문제 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변명을 하고 방어를 하면 더 화가 나잖아요. 이 비난을 했던 사람은 변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네가 변명을 하면서 네가 지금 옳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틀렸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더 치솟게 돼서 화난 데다가 지금 불 붙은 데다가 화약을 껴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쿨하게 사과가 들어가거나 당신이 화났다는 걸 알겠어 라는 공감의 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화가 떨어질 수 있는데 비난이 막 들어올 때 정당방위로 변호를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그죠? 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째 있는 모욕으로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요. 비난은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변명을 하면서 나오면 모욕 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문제 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내가 정당하게 변명을 했을 뿐인데 나를 막 모욕 주고 수치심을 주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이제 얘기하기가 싫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스톤워딩, 담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너랑은 얘기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제가 지금 결혼 41주년이 돼요. 대단하죠. 성격 나쁜 남자하고 4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20년을 둘이 잘 못 풀어냈어요. 그건 미숙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의사소통의 달인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해도 제가 잘하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남편도 잘못하고 저도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돌렸겠죠. 이 바퀴를 돌렸어요. 남편이 그래요. 내일 국제정치학회인데 와이셔츠 정장 딱 입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 데려줘. 그리고 밤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우리 아이가 열나고 막 아픈 거예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막내가 막 열나요. 그래서 제가 물수건 대주고 막 이러면서 병간 하다가 쓰러져서 걔 옆에서 잠들었잖아요. 아침에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었죠? 우리 남편 성질이 대단히 급해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불안도가 좀 높아요. 근데 그날 자기는 긴장하고 있잖아요. 예쁘게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들어왔어요. 어제 분명히 데려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데려져 있냐? 그러면서 이제 화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아픈데 자긴 쿨쿨 자두구만. 나는 병간호 하느라고 못 데렸는데 심지어 와이셔츠 내가 몇백 장을 데렸겠어 그동안? 그죠? 아침밥 먹는 동안에 내가 데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친 말투로 제가 했겠죠. 그까짓 거 빨리 데려주면 될 텐데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소리만 안 나왔지. 그렇게 나올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투가 그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 병간호 하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화가 나 있는 데다 제가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욕 주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가 이번 한 번만 그런 적이 아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말만 하면 까먹냐? 막 이래요. 세대관리도 아니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빨래를 했으면 데려놨었으면 됐지. 내가 꼭 데려달라고 해야만 너는 데려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살림 못하는 여자, 까먹는 여자, 뭐 자기를 무시하는 여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이셔츠 데리면서 심지어 울어요. 그리고 이제 얘 따 입고 가라 그러고 이제 던져주면은 우리 남편은 국제정치학회 가가지고 사회를 아주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밤에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안 풀렸어요. 3박 4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줘요.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남편은 내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저 여자 마음을 풀어줄까 막 이제 말하자면 뭐 애교까지는 안 버려도 막 말을 붙이고 막 난리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흘쯤 지나면 또 그 모습이 또 안쓰럽고 나도 아이 때문에 또 대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풀어져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채 없이 똑같은 바퀴를 20년 동안 돌리면서 성질이 급한 남편하고 느려 터진 나하고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에 일단 들어가면 서로 그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바꿔야 되죠. 말하자면 우리 남편이 비난을 하지 않든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든가, 그죠? 내가 방어를 했으면 그 사람이 또 제2차 공격으로 들어가지 않든가, 제2차 공격 들어와도 내가 말을 하면서 가든가, 이러면서 어떻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남 때문에, 그죠? 남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에 치이면 결국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좋지 않은 첫마디도 사실은 감정 절제하라는 얘기인데 비난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저 비난이 저 악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게 비난은 결국 뭐냐면 내 맘에 안 든다고 탓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가 살면서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불평을 내가 뭘 원하는 거지로 바꿔서 그것을 나는 이걸 원한다고 말해주면 될 것을 너는 왜 이걸 안 하냐,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 이 악순환은 당신만 잘못한 것도 아니지. 내가 당신 화를 빨리 풀어줬으면 됐을걸.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우고 나니까. 그런데 가트만 박사가 그런 거죠. 비난을 하지 말라고. 비난이 제일로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가트만 박사가 그러는데 비난이 제일로 나쁘대. 당신이 그러니까 더 먼저 잘못한 거야. 부부는 그거예요. 누가 더 먼저 했느냐, 누가 1g 더 잘못했느냐, 그걸 갖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싸우는 사람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겨보겠다고 우리 남편을 비난이 더 나쁘대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너를 공주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살면서 불만이 생겨도 그럼 말도 못하고 꾹꾹 참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누가 참으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나를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걸 나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되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분 저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시간 많이 썼어요, 이혼에다. 이제부터 행복한 부부를 위한 7가지 원칙이에요. 오늘요, 여러분에게 실제 기술 말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죠?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돼요. 이 7가지 원칙은 어찌 보면 부부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원칙이에요. 첫 번째, 부부만의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상세하게 그려라 했어요. 애정 지도는 love map인데요. 지도의 생명력은 뭐냐면요.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말하자면 내비 있잖아요. 차의 내비. 저는 길치거든요. 서울의 동서남북을 무슨 동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 오세요 주소만 딱 주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비가 나를 데려다 주니까. 근데 만약에 내비가 구가다예요. 구가다. 그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길 새로 뚫렸는데 나를 막 엄한 길로 데려가고 길 막혔는데 유턴해라 그러면 난 유턴만 하면서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애정지도 최신 정보 담아라 라는 건 뭐냐면 결국요 매일매일 대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의 삶에서 나와 헤어져 있는 동안 이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에 대한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론 딱 나오는 거죠. 저게 되려면 매일매일 대화 시간이 마련돼야 되겠구나. 이따가 대화 시간 마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애정지도가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면요. 보세요. 연애 시절에는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요. 여친 남친끼리는요.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뭐 지하철 환승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역쯤 가고 있는지 금방 헤어졌으면서 이제 카톡으로 막 묻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요. 권태기에 접어들면 알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 들어와서 밥 차려내려면 그게 아주 질색인 거예요. 지가 나가서 무슨 스트레스를 겪는지 내 알 바 아는 거죠.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돼. 이런 정도로 나중에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어떤 남편이요. 이런 상태였어요. 감원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즘 얼마나 직장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 나가면 옆에 동료 책상이 없어지고 막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전전긍긍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계약직이니까. 그러면서 그 고민을 부인하고 늘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러면 부인은 금방 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요. 걱정하지 마. 우리 이미 예측했었던 거고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뭘 할까 궁리도 했었었는데 내가 그동안 조금 경제적으로 당신을 도울 테니까 한 6개월간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진짜 당신에게 맞는 일이 뭔지 우리 찾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다른 집에서 대화를 안 했던 집에서 나왔어요.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내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남편은 내가 실직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 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 다 푼 다음에 내 아내 걱정시키지 말고 말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슈퍼에 갔는데 슈퍼가 항상 문제. 슈퍼에서 어떤 직장 동료의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 부인이 자꾸 나를 피할 듯 하면서 얘기를 걸듯 하면서 막 불편해하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어머 모르고 있었구나. 남편이 뭐 실직됐는데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장 보던 걸 다 끝내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너 내 남편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중대사를 당신 입으로 안 듣고 옆집 동료한테 그 얄미운 여자한테 들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의 깊은 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와이셔츠 넥타이 입고 직장 구하러 다녔는데 들어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파경에 이르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을 알면서 살았던 부부는 위기가 닥치면 금방 한편이 돼요. 마음을 몰랐던 부부는 위기가 닥치면 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애정 지도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라.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 누구든지요. 그죠? 처음에 좋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제가 이제 부부 치료를 하면서요. 부부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초기 회상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둘이 와서 뭐 미워 죽겠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카탈시스가 일어나고 나면요 제가 슬쩍
어떻게 해서 두 분은 만나셨어요?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남편의 무슨 점이 좋아서, 아내의 무슨 점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들이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면서, 맞아, 내가 이 여자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예뻤지, 이 남자 정말 내가 남편으로 삼을 때 진짜 믿음직스러웠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미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비난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때 정말 예뻤고요, 마음씨 착했고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 부인이 안 들어보는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도 표정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당신이 소중했는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에 쌓았던 추억, 좋은 기억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문제예요. 어떤 부부는 만나면 그런 게 없는 부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동기 자체가 우리 친정이 하도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결혼을 했죠, 뭐 이런다든가요. 또 우리 남편은 그래요. 이 여자가 뭐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냥 뭐 우리 엄마를 잘 섬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결혼해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결혼하지. 근데 남편의 동기 자체가 데려다가 우리 시부모 잘 봉양하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처음 사랑, 이 추억을 위해서 쌓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도 계속 이걸 만들고 있어야 싸웠다가도 칼로 물베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서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진심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부부는요 연정으로 살지 않고 우정으로 살아요. 그죠? 말해서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코넬 대학에서 진짜 연구를 했는데요, 연애 시절에 우리의 뇌에서 쏟아지는 신경 전달 물질과 결혼한 이후에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시절에 그 기분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망하고 막 이러고, 여성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벤트를 구하고, 남성들은 결혼 딱 하고 나면 이벤트 그거 결혼 전에나 할 수 있는 거지, 최수종 같은 하이라한테나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남편들은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물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들어가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무슨 로맨틱한 뭐 달을 따지고 별을 따지고 그런 건 이제 결혼 후에는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현실을 같이 풀어나가는 동반자로서 같이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로 살 때 친구가 우정이 쌓이려면요 결국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고한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정을 쌓으려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이 방에 오면 부인이 저 방으로 가고, 남편 들어오면 그때 운동하러 나가고, 남편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이러면은 운정신호라는 거죠. 우리 같이 있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따로 흘러서기 하되 같이 있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싸우고 있다가 막 거금을 들여서 크루즈 여행을 막 몇백만 원 들여서 떠난다. 그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아닌 게 아니라 몇백만 원 들어가서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그 생각할 때 노을이 탁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갑판에서 대화를 하면 타이타닉호의 주인공처럼 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뱃속에 갇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죽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는 일상에서요, 그죠? 빨래 같이 내키고, 그냥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부인이 보면은 같이 봐주고, 남편들이 드라마에 빠지면 또 부인보다 더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당신은 왜 골치 아픈데 그걸 보고 울고 있어 이러던 사람이 자기가 더 이제 보게 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좀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기르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번째, 의사결정 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라고 했어요. 이 물어본다는 게 존중이에요. 결국은요. 부부들 싸우는 부부들 보면은 특히 이제 경상도가 고향인 남성들이 이 부인하고 이제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 그쪽 지방 문화가 일방통행이에요. 시댁에서 다 결정해놓고 그냥 통보하는 거죠. 며느리에게는 바람건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며느리는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물어본다라는 거는 존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론을 듣는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표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살면서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어요. 자녀 교육은 주로 부인이 맡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재테크는 또 남편이 한다고 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 분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인센티브가 1,000만원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미래에셋의 브릭스라는 종목,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에 투자하는 종목이래요. 그게 뜬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나왔는데 이게 뜬다는데 넣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안 하고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부인은 진짜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이 물어봐 줬기 때문에 기분은 일단 좋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여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그런 옛말 들어봤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린데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넣고 넘어져봐 자빠져봐 어떻게 되겠나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투자 해야 돼. 분산투자 방점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거룩한 말을 해준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분산투자 무슨 미래 브릭스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이혼 안 당해요. 왜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그런 거죠. 입학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교육은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엄마의 정보력으로 대학 보내는 시대가 됐어요. 수시 막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가나 다금 다 써놓고 이제 남편 앞에 쫙 펴놨어요. 이건 안전빵, 이건 약간 도박성, 이거는 적정성. 그런데 당신 의견은 어때? 역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알아? 당신이 열심히 상담도 받고 가외선생하고 의논도 했다고 하니까 잘해. 그렇지만 또 남자가 방점을 찍었어요. 안전하게 알았지? 응 알았어. 그래서 딱 넣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집구석에 앉아서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적.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약속을 정한 것과 물어보지 않고 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과는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존중이란 곧 물어보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같이 얘기할게요. 가트만 박사가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병든 거다. 그랬어요. 부부가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났다면 자아 강도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면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근데 이들이 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죽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가트만 박사는 갈등은 반드시 있는 거고 문제는 그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지켜보고 있으면 싸우지 않아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요. 밤새도록 싸워요. 그 다음에 싸워서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약속을 새로 정해야 될 그 사안들은 또 내버려두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대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다는 거죠. 싸워도 결론 안 나오는 것이 69대 31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7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싸워도 소용없는 것에 목숨 걸고 싸는 게 70%고 부부들이 30%는 싸워야 될 것에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70% 30%가 뭐냐면 그 70%라는 건 결국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요.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바이오 리듬의 차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빨리 알아채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수록 둘 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론만 조금 타협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3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건지는 것도 없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70%를 과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상한데, 그죠? 처음 보는 짓을 하는데, 저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6번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이런 얘기를 연애 시절에도 하고 이미 결혼했더라도 노부부가 됐더라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가 한 인간으로 이해가 되면서 소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는 나중에 우정으로 살지만 정말 일생을 나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왔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 남편을 쳐다보면요, 40년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참 눈 깜짝할 새다 그러면서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나한테 밉게 했던 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이 사람 정말 나 떠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부가 가지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그를 이제 이해하면 할수록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라. 그러면은 못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70% 일단 안 싸우고 30%는 이제 싸우면서 방법론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부부는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살다 보면은 이제 내 남편은 이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우리 아내는 이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내 남편이 중요시 여기는 건 나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장애우한테 가서 공사를 하면 왜 그딴 일은 하고 그러느냐고 야단치지 말고 같이 따라가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나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정말 노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이제 동반자로서의 완성, 그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7가지 원칙이에요.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죠? 이제 가트만 박사의 중요한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정을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태인 가정 그렇게 되면요, 아버지가요 반드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열일 다 제쳐놓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이게 벌써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아버지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영국에 남편 따라서 안식년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거기가 물론 런던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영국의 남부지방이었는데요, 저녁 8시에 길 밖에 나가보면요, 동네 어부의 호프집 하나 딱 문 열고 있고 24시 편의점 하나 딱 문 열고 있고 깜깜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1시에 나가도 2시에 나가도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퇴근하면 남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거기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돈 잘 버는 사람일수록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회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회에서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끼리는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부가요, 옛날에도 뭐 엄청 많이 싸웠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대화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부부가 완벽하게 행복한 지경으로는 못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정 지도를 최신 지도로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바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는 아이 기르느라고 바빠서 대화를 못했어요. 요즘은 제가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막 새벽까지 일하고 남편은 이제 내가 언제 놀아줄까 기다리다가 안 놀아주니까 그냥 TV하고 놀아요. 뭐 가가지고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대화가 안 되는 건 제 책임이 커요. 근데 뭐 그렇게 대화 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요, 현대인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대화 시간을 구조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아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남편이 바빠요. 남편이 대화하고 싶을 때 아내가 힘들어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신혼 때부터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대화 시간을 구조화해서 요 정도는 하루에 만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하자.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바빠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대화가 부부끼리 즐거워서 행복하게 진행이 되다가 문제도 풀려야 되는데 대화 즐거운 대화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대화 시간 마련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저분이 이름을 재밌게 붙였잖아요. Magic 5 hours. 뭐냐면 마법의 5시간이라고 해서 이것만 지켜주면은 마법처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볼만 하죠. 근데 5시간 이렇게 들으니까 어머 하루에 5시간을 대화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5시간이거든요. 부부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죠?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대우기업의 총수, 그죠? 삼성의 총수가 내 아이가 문제 일으키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면 기업의 총수가 될 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는 뭘까? 부부의 행복이에요. 그 부부의 행복이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져요. 그러니까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닌데 얼마 투자하면 되냐? 일주일에 5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중년이 넘어가지고 요즘 커피숍이 막 골목마다 생기고 있잖아요. 조그만 테이크아웃, 그죠? 커피숍을 냈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근데 내가 에이 뭐 이까지 커피숍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닫고 싶을 때 닫고 그러면요 고객 다 떨어져요. 그 집은 가기만 하면 문 닫았더구만. 그럼 그 집에 안 갈 거잖아요. 이걸 열었으면요 어떻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 못해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이 가정의 행복에다가 시간 투자 5시간 좋죠. 근데 5시간만 투자해 이렇게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론이에요. 탁상 공론. 이거를 가트만 박사가 실천 덕목으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지키시면 좋아요. 보세요. 출근할 때 일정을 알리는데 2분을 써요. 그러면 남편 1분, 아내 1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나갈 때, 그죠? 신혼 첫날부터 이걸 시작하면 좋아요. 그죠? 남편이 당신 집에 있는 동안 난 직장 나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굵직굵직한 일정 2-3개만 말해줘요. 그 1분 걸려요. 아내가 당신 나가 있는 사이에 나는 아이하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2-3개 알려줘요. 그렇게 하는데 1분에서 하루에 2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 5일 해가지고 일주일에 10분은 매일 아침 내가 오늘 뭘 할 거다를 알려주는데 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2번째 항목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2번째 항목이 애정지도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루 20분을 써요. 그러면 아내 몇 분, 남편 몇 분이에요? 10분씩 잘하시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 푸는 대화를 직장 갔다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남편이 이랬어요. 남편이 수입차 딜러예요. 벤츠 자동차 팔러 다녀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나갈 때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벤츠 자동차에 관심 있는 고객을 하나 소개했는데 2시에 그 사람 만날 거야. 이 사람 내가 실적 딱 올리면 월 실적이 딱 경계를 넘어서면서 인센티브가 배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그때 시간 기억하고 기도해.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 딱 들어왔으니까 부인이 물어봐야 되잖아. 벤츠 어떻게 됐어? 그럼 물어봤어요.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너무 잘하셔요. 그래야 제 강의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못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뭘 해요? 막 그냥 좀 더 설명을 잘했어야지. 뭐 오늘 새벽 기도 하고 나갔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 그분이 장로래. 그래서 내가 아우 잘 됐다고 설명을 실컷 했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셔서 아 이분이 사실래나 보다 그랬더니 기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졌네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그분 벌써 장로님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 당신이 오늘 새벽 기도만 하고 나갔으면 그분이 마음을 딱 열고 사인하는 거. 뭐 이러면서 뭐 신앙 부족한 거 설명력이 부족한 거 막 이러면요 남편이 다시는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레스 풀어주고 공감하고 편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 흉을 봐줘야 돼요. 아니 기도는 미리 하고 당신 만나기 전에 미리 하고 나오지 왜 이렇게 당신 입 아프게 설명 다 듣고 왜 기도는 그때 한다는 거야. 난 그런 장로가 제일 싫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남편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우 당신 애썼어. 이게 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남편이 기분 좋잖아요. 또 얘기하고 싶죠. 그죠? 어떻든 남편에게 10분 주어진 시간 다 쓰면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옆집 여자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도 남편은 역시 그럼 이혼해주자 막 이런다든가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옆집 여자가 객관적으로 옳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친한 친구가 되려면요 다른 사람 없는 데서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이지. 그리고 흉 봐야 돼요. 사모님이 성도들 부모 목사님하고 둘이만 있을 땐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이 교회에서는 혹시 속상해 하시면요 그죠? 위로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성도 흉을 보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거룩한 얘기 하시면 목사님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팩트가 중요한 게 차를 팔았냐 못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내가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편들어주는 거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10분, 아내 10분, 20분만 그걸 하라는 거죠. 이게 애정지도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면서 요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알아나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엄청 즐거워요. 애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배우자끼리도 원하는 거거든요. 직장 동료가 오피스 와이프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요 같은 한박사는 하도 대화를 안 하니까 너 10분 너 10분 이렇게 정해줬지만 이런 대화가 시작하면 밤새도록 부부가 대화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마음이 통하니까. 그죠? 어떻든 20분 곱하기 5일 해서 1시간 40분 이게 아까 행복 원칙 1번 애정지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알아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얘기예요. 3번은 5분만 하루 5분만 그러니까 남편 2분 30초 그죠? 아내 2분 30초 서로 좀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칭찬하고 이걸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또 부인이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하죠 막 이래요. 미워 죽겠는데.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은요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애쓴다. 그거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부부끼리 좀 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찌개 왜 맨날 이것만 끓여냐 그러지 말고 참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 표현하고요. 이거를 5분 곱하기 7일 35분을 써요.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끌어안아주고 나가기 전에 끌어안아주고 이러면서 하는 게 그냥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스킨십을 역시 하루에 5분만 하라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손만 잡고 있어도 1시간 가는데 산책하면서 조금 양재천변 30분만 걸어도 30분 스킨십이잖아요. 여기서 스킨십과 섹스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사이가 이제 안 좋고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섹스를 기피하는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찔러보면 아이고 이가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섹스는 뭐냐면요 아까 69대 31 중에 30일에 속하는 이슈예요. 만약에 이 사람은 자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주 하기 싫다. 갈등 해결 대화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5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2주일에 1번 하고 싶다. 그럼 절충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요일까지 정하고 그날만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날에는 아주 프리하게 스킨십 손잡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하면은요 충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분 곱하기 7 그래서 35분이에요. 이 1, 2, 3, 4를 합친 게 3시간이에요. 그죠? 쉽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끼리 데이트하라고 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있는 부부는 칼로 몰배기 싸움을 늘 하게 돼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부부가 돼서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데이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가 딴 게 아니고 동네 어귀에 음식점 하나 생겼어. 그럼 오늘은 거기 가서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못 썼어요. 그럼 합쳐서 2주 만에 영화 보고 밥 먹고, 그죠? 3주 4주 계속 못했어요. 그럼 하루 그냥 경로증 써가지고 춘천까지 지하철 타고 갔다가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일일 놀다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원칙을 지켜서 그냥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5시간을 쓰면은 정말 불행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매주 5 hours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요, 변화를 시작하실 때는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쉽겠나 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녀와의 대화 간단하게 하죠. 그죠? 자녀와의 대화에서는요, 감정 코칭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감정 코칭 들어보셨어요? 네. 말하자면요, 관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요즘은 IQ의 시대가 아니라 EQ의 시대예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다 스펙이 고만고만하니까 다 똑똑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 시험 같은 데서 이상한 주제를 주면서 얘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인관계 차원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걸 테스트해서 인간성이 되는 애를 뽑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Q의 시대인데, 그래서 부모들은요,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놀기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아이로 기르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 여기서 저는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그러면 야단쳐야 되는데 야단으로 아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아이는 왜 말을 안 듣는가 하면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나에게 협력하는 아이로 대화하고 싶다면 감정 코칭이라는 걸 해주면 돼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그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감정은요, 사람들은 아이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그죠? 어른들이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 그 조그만 게 무슨 감정이 있어. 근데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살, 3살 요때부터도 벌써 부모 말 듣기 싫은지 또는 부모 말 잘 듣고 싶은지 이게 아이의 마음속에 다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으로 결정을 내려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도요, 이제 나라에서 이혼 소송 들어온 부부를 상담받게 해요. 돈을 내서 상담받게 해요. 그럼 10번을 상담받으라고 해요. 그럼 저는 부부상담사고 가족치료사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둘 같이 놓고 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는 같이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벌써 이혼하기로 딱 작정했기 때문에 같이 안 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따로 보고 아내 따로 보고 법원에서는 아이도 봐라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아이가 부모가 너 나 따라와 그거보다도 아이가 누구 따라가고 싶은가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가 의사표시만 할 수 있으면 아이도 봐요. 그래서 남편 따로 보고 아내 따로 보는데 남편이 소송을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웬만하면 합의하시고 대화를 풀어보시지 왜 소송을 거셨어요?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괘씸해서 그랬죠. 이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좀 괘씸할 수도 있었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내가 왔잖아요. 남편이 소송을 걸었더라도 조금 미안하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풀어보시면 됐을걸. 왜 맞고소를 거셔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셨어요? 괘씸해서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막 괘씸해서 죽겠다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방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문제로 그게 막 양쪽에서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감정 싸움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감정 싸움인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더라는 거죠. 의외로. 얘기해보세요. 결국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틀리면 말 안 듣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건 결국 감정이에요. 우리의 뇌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노란 부분이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저 앞에 주황색 부분이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저 파란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관장해요. 그래서 다른 뇌가 다 죽었는데 저 파란 부분이 살아있으면 호흡도 하고 뭐 심장도 뛰고 그래서 소위 뇌사 상태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뇌를 다치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생각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앞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대기업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를 다쳤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뇌를 다쳤는데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저 노란 부분이요, 그죠?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 생명을 관장하는 부분에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분이 돌아가면은 잘 기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가가지고 사장 업무를 보는데 크고 작은 결정을 하는데 계속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계산만 하고 대표면은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직을 내려놨어야 됐어요. 결국 뭐냐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짓는 것은 그냥 여자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사 입을까 아니면 남자가 배우자를 누굴 택할까도 결국에 가서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따져보는 것 같고 가격을 대비해보는 것 같고 그죠? 집집마다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느 집 마네킹에 딱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죠. 충동 구매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아니야 백화점을 3층 4층 돌아가면서 옷을 20벌 입었다 벗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는 옷은 그 옷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끌려야지 우리는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할 때 꼭 아이랑만 대화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자녀 대화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자녀 대화에다 쓰는 거고요. 이 감정 코칭을 어른끼리 대화할 때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 뭐냐면 사람의 감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는 걸 알게 해서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코칭의 키워드는 항상 스스로이기 때문에요. 막 야단치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알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네 행동이 뭐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법론까지도 그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는 뭘 하고 싶냐면요. 아이를 교육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한답시고 우리는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때려준다거나 그죠? 야단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교육은 실컷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막상 교육도 아이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는 우리를 너무 싫어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기왕에 아이랑 대화하면서 교육하려고 한다면 바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감정 코칭이에요. 결국 뭐냐면요. 스스로 올바른 방향 발견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 감정 코칭은 정말 효과가 좋은 거고 이것만 하면은 정말 훌륭한 아이를 자랄 수 있어요. 그냥 빨리 해볼게요. IQ 높아지고 EQ 높아지고 집중력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학습 능력이 많고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엄마가 계속 읽어주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 감정이 뭐라는 걸 아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면 감정의 노예가 돼요. 내 감정이 뭐라는 걸 알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 능력 생겨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역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체 면역력 아시죠?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도 얘는 감기에 안 걸려요. 감기에 걸렸다가도 빨리 나요. 이게 면역력이잖아요. 그럼 심리적 면역력은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도 빨리 회복이 돼요. 즉 회복 탄력성이 심리적 면역력인데 감정을 코칭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저렇게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도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만족지역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공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잘하게 되고 안정애착아가 돼서 모든 변화에도 아주 용기 있게 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아이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감정 코칭이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감정을 이제 잘못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축소 전환은 아이들이 슬퍼서 울거나 이럴 때 그까짓 걸 가지고 뭘 슬퍼하느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잊어버려라. 이게 축소시키고 주제를 딴 데로 전환하는 거예요. 비교적 좋은 부모들이 저런 어프로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부정적 감정에 빠져있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는 억압이에요. 뚝 그치지 못해? 울면은 뭐 경찰 부른다. 뭐. 아빠라도 죽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아이가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중요해? 뭐 개가 중요해? 일단 무지한 소리 들으면서 뚝 그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 공감 능력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또래 관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빠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을 친구들끼리도 쓰게 되니까 인기가 없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자존감 나빠지죠. 보세요. 사람은 감정이 받아들여져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어른끼리도 감정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억압하니까 아이가 자존감 떨어지고 공감 능력 없어지고 막 공격적인 아이가 돼요. 방위명은 뭐냐? 정반대예요. 엄청 감정 받아줘요. 근데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지 않는, 스포일 시키는, 그죠? 왕자 공주 만들어주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잘못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감정 코치형이에요. 자, 이거 이제 하나씩 설명하셨던 거 다 이거는 넘어가고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는 들어있을 거예요. 감정 코치형 이거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줌으로써 자기 감정을 일단 잘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거울 부모가 되어서 비춰주라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마음이 이렇구나. 이걸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했었어야 돼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정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친구 관계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성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오늘 강의 목표 달성이에요. 그럼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 5단계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선요 자녀가 이제 막 대화 중인데요. 팔만 안 나왔지 나한테 지금 C8 그러려고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 벌써 알잖아요. 어디다 대고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막 이러고 막 아이가 깡통을 막 뒤따 차고 나가는 거예요. 너 거기 당장 서! 막 이러는 거죠. 행동에다 우리 문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라도 부모가 딱 제가 지금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린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막 너 지금 표정을 보니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따위 행동을 할 때 우리도 감정이 치솟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 코칭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좋지 않은 첫마디가 나오는 건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코칭이라는 걸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감정이 절제돼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다음에 자, 제가 저렇게 지금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감정 표출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쟤를 교육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 다스리는 단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서 쟤랑 지금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 전초가 준비가 돼야만 어른들이 그죠? 감정 코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이의 감정을 일단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주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제 이러면서 물어보고, 물어봐서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이름 붙여주는 거 정도가 3단계라면 우리가 이런 거죠. 아이는요, 어른처럼, 어른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이 찜찜해, 불쾌해.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른들도, 억압했던 분들은. 근데 하물며 아이들이 그걸 알겠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억울한 건지 당혹스러운 건지 수치심 때문에 오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갈래갈래 얘기를 하면서, 아, 너의 지금 분노의 색깔은 이거구나, 약이 올라서 그랬구나, 아니면 선생님의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서 아이가 내 마음이 뭐라는 걸 알아나가게 도와주는 단계가 4단계예요. 자기 감정을 더 잘 의식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코칭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내가 질문을 던져줄 테니 네가 생각해서 답을 해,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할 때요, 질문을 던져주는 게 답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아이가 이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될 거기 때문에 우린 계속 질문으로 풀어갈 거예요. 네 마음이 어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때 한 네 행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제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걸 도표로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단계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전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표정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요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심호흡하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아이의 삶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얘가 이런 걸 느끼는지를 그냥 한 감정을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제 색깔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5단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요. 이때도요, 이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다면 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이가 엉뚱한 답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쥐어박으면서 그것도 생각이라고 해? 그럼 거기서 코칭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코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What else question?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 혹은 and question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상한 답을 하면은 if question도 하면 좋아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거요. if 혹은 what else.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요, 아이에게서 좋은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3살 때, 5살 때 이미 이런 교육을 했던 아이는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웬만한 건 다 바르게 선택해서 가게 돼요. 청소년기 되면 말할 것도 없어. 손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고, 감정 코칭도 3살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교육을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아이를 예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죠. 실제 기술은 쓸데없어요. 이걸 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딱 자리 잡히면 기술은 그냥 따라 나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